그게 벌써 10년 전이었나 봅니다. 여유로운 주말 일요일 오후, 저희 집사람과 딸은 이른 점심 식사 후에 동네 목욕탕으로 목욕 바구니 하나씩 손에 끼고 떠난 참이었습니다. 집에는 웬일로 주말이랍시고 밖으로 놀러 나가지 않은 아들과 소파와 한 몸이라도 된 양 붙어있는 제가 있었습니다. TV에서 예능 프로그램 재방송 따위를 돌려보던 저는 어느 순간에 TV 볼륨을 줄이고 귓가에 스치는 기타 선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들이 자기 방에서 기타를 치고 있었어요. 신기해서 계속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들이 흥얼거리는 허밍하는 소리가 섞여 들려오는 겁니다. 제 아들은 어려서부터 노래를 꽤 했던 실력자였는데요. 단순히 하는 그 작은 소리에도 감미로움이 느껴져 왔어요. 기타를 같이 친다는 것이 신기하여 저는 몰래 눈을 빛내고 있었고, 잠시 후 아들이 목이 말랐는지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신 아들이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가 한마디로 잡았습니다. 너 지금 뭐 치고 있는 거냐? 왜요? 혹시 TV 보시는데 시끄러우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기타 칠 거면 여기 나와서 치든가. 거실 밝고 좋구만. 나 TV 이거 다 본 거라서 영 재미없다. 그래도 돼요? 그럼 저 기차 가지고 나와서 소파에 앉아서 쳐도 될까요? 이 자식이 기특하게 시리 웬 기타에 흥미를 붙인 것인가 싶었습니다. 아들은 곧 방에 가서 기타며 책상 의자를 끌고 나왔죠. 의자 위에 노트북을 펼쳐두는데 화면에는 악보가 떠 있었습니다. 기다란 4인용 소파의 각 끝자리에는 이제 아들과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비스듬히 옆으로 두고선 아들이 노트북 화면의 악보를 빤히 보다가 신중하게 줄을 튕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찌리링 하는 소리가 매끄럽지는 않아도 듣기에 좋았습니다. 지금 이거 김광석이 노래 아니냐? 뭐야, 아버지가 어떻게 아세요? 알다마다 이거 내가 즐겨 듣던 곡이었어. 네 엄마랑 내가 얼마나 김광석 노래를 많이 듣고 또 니들 앞에서도 불렀었는데 아무렴 이걸 모를 리가 있어? 김광석도 이거 리메이크해서 부른 곡이었던 걸로 아는데 갑자기 네가 이 곡은 웬일로 치냐? 이거요? 그거 왜 일반인들이 나와서 가수 오디션 보는 거 있잖아요. 엄마도 보신다고 했던 거. 거기에서 참가자들이 이 노래를 경연곡으로 불러서 요즘 인기 많아요. 저도 이 노래 좋아서 따라해보려고요. 서툴게 몇 번 버벅거리던 아들은 금세 감을 잡고선 기타를 튕기며 노래도 조금씩 얹었습니다. 노래야 원체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기타를 끼고 있으니 더없이 멋지더군요. 야, 너 기타 잡으니까 제법 폼 난다. 노래 잘 부르는 거야 내 아들내미 내가 보장하는데 이거 기타까지 곁들이니까 난리도 아닌데? 누구 닮아서 이렇게 기타까지 소질이 있으신가? 제가 능청스레 아들을 떠봤습니다. 소시적 악기에 열정을 가지고 있던 저는 음악이라는 것 자체에 애정이 깊었고 그렇기에 집에는 늘 공들여 만진 기타가 있었던 것이죠.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직 고슴도치의 가시 같은 모양새로 짧은 뒷머리를 손으로 매만지던 아들이 저에게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그래서 말인데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지하게 저 음악 한번 해볼까 해요. 그때가 아들이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지 한 달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조명 따위는 필요 없는 밝고 포근한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에서 아들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고 저는 때때로 눈을 감으며 어딘가 서툴지만 그렇기에 더 풋풋한 멋이 깃든 제 아들의 음악을 감상하였습니다.
김광석의 먼지가 되어를 열창하는 아들. 그 청춘의 한 페이지가 눈에 부셨음은 비단 햇살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저는 그때의 가장 슬픈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환갑을 넘긴 장년 남자입니다. 늘 가족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오고자 한 가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과 만난 것이 올해로 꼭 40년째가 되는데요. 처음 만났던 자리는 분명히 서울 인사동의 어느 찻집이었죠. 풋내기 둘이 마주보고 앉은 자리에서 서로가 싫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확 마음에 다가오는 끌림도 없었습니다. 제가 되고 싶은 거요? 저의 꿈은 현모양처예요. 집사람이 그 첫 만남의 자리에서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을 현모양처라고 밝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어떤 청년이었는가 하면 온통 자유분방한 것을 갈망하고 있던 대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딱히 개인으로 억압당하는 일화를 남겨본 적도 없었으며 희한하게 자유, 일탈, 이런 것들에 대한 동경과 갈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선진문화에 관심 또한 많았던 저는 그때 마주한 집사람 같은 여자는 아주 재미가 없다고 생각되었죠. 그 다음에 한 번 만났었다가 그걸로 마지막이었습니다. 서로가 정중하게 매듭을 짓고 돌아섰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로부터 2년이었습니다. 재미대가리 하나도 없게도 저는 어느 호텔에서 선을 보았습니다. 지난 2년 사이 자유를 부르짖던 열혈 청년의 기세는 많이 꺾이어 시들었었나 봅니다. 그래도 가족들에게 떠밀려 나온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터라 선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약간의 삐딱함도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먼저 나와 있었는데 정시가 되었을 때 저를 향해 다가오는 여자가 대번 눈에 들어왔어요. 진한 초록색에 무슨 무늬가 촘촘하게 그려져 있던 원피스 차림이라 시선을 금방 사로잡았죠. 제가 앞으로 다가온 여자를 향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꾸벅 인사를 하고는 얼굴을 확인했는데 글쎄 어딘가 낯이 익은 겁니다. 둘 다 천천히 자리에 앉으면서도 서로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때 하는 표정들이 되면서 저희 둘은 2년 전의 그 만남을 떠올려냈죠. 허탈함에 제가 먼저 웃었습니다. 그때 집사람은 시큰둥한 기색이었어요. 한번 틀어졌던 인연을 우연히 마주하게 된 자리. 부담감이 저에게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말하건대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터놓는 자기소개가 가능했던 거죠. 나는 음악이나 즐기는 한량입니다. 진심으로 치열하게 직장을 구하고 매일을 씨름하며 살고 있었으나 저의 본질은 그것에 있지 않음을 저는 허세로 포장해 피력하였습니다. 노래하세요? 아니요. 악기 다루시나 봐요. 그렇다기에는 좀... 그럼 어떤 음악을 하신다는 건가요? 정중하게 음악을 감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대답에 아내가 놀란 표정이 되더니 이내 까르르 웃음이 터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듣는 이가 다 즐거워질 만큼 환한 얼굴로 시끄럽게 웃음을 터뜨리니까 저도 기분이 싫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집사람과 제가 잘 될 것이라는 걸 직감하였습니다.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서 재회한 장소는 명동에 있는 커피숍이었습니다. 집사람은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같이 있으면 늘 마음이 편했어요. 2년을 건너뛰어서 만난 상대와 이번에는 연애를 하였고 또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음악에 깊은 식견은 없어도
기꺼이 순수한 열정을 다해 즐길 줄 알았으니 천생연분이었음입니다. 저는 가수 김광석의 팬이었는데요. 이것은 집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입니다. 하도 김광석의 음악을 집사람이 좋아하기에 처음에는 솔직히 질투하는 심리가 컸습니다만 저도 점차 그 가수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었죠. 슬아에 딸 하나, 아들 하나 오붓하게 두게 된 저희 부부는 날씨 좋은 주말이면 돗자리와 약간의 먹거리, 그리고 기타를 챙겨 들판을 찾아 나갔습니다. 아이들까지 네 식구가 푸른 들판의 어느 한 지점에 자리를 잡고 앉아 살랑거리는 바람을 맞고 있을 때 제가 독학으로 배워 어설픈 기타를 치면 집사람이 예쁜 목소리를 얹어주었죠. 이럴 때면 김광석 노래 중에서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부르는 게 단연코 잦은 결정이었습니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본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가수 김광석의 갑작스러운 두고는 그의 음악을 더 찾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아름다운 노랫말처럼 저희 가족에게는 그야말로 앞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가득 차 있던 시기였습니다. 저희는 참 잘 맞는 부부였어요. 저는 때에 맞춰 통닭, 과자, 맥주를 집에 사들고 갈 줄 아는 눈치 만점의 남편이었고 집사람은 그런 저를 한껏 치켜 세워줄 줄 아는 내조의 달인이었으니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집사람은 젊을 적부터 패션에 상당히 관심을 둔 사람이었어요. 유행을 때마다 따라가기보다는 자신만의 멋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뭘 입어도 단연 맵시가 났습니다. 맞이인 저희 딸이 집사람의 성격을 빼닮은 것 같습니다. 당당하고 발랄하고 남들 좋다는 거 따라가는 거 싫어하고 다관점에서 사고방식이 유연한 부분들이 아주 비슷합니다. 약간 내성적이면서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수성 또한 예민한 저를 닮은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외모는 반대 교차되어 딸은 저를 닮았고 아들은 집사람 판박이었죠. 특히 아내가 눈이 커서 어릴 적 별명이 소눈깔이었다는데 아들 또한 커다란 눈을 물려받았습니다. 팔다리가 길고 호리호리한 체형인 것도 모자라 신기하리만치 닮았습니다. 딸은 학창시절 내내 공부를 꽤 잘하였어요. 따로 사교육에 치중한 것도 아니었지만 성적을 늘 중상위권 이상으로 받아왔습니다. 야무진 구석이 많았던 딸은 대학 재학 도중에 무슨 프로그램이라면서 학기의 일부분을 일본에 가서 보냈습니다. 일본에서 수업도 듣고 취업 체험까지 해보고 돌아온 딸은 그때부터 생각하는 게 조금 달랐습니다. 아빠, 나는 외국 나가서 살아보고 싶어. 이런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대학 졸업 전 방학 때에는 딸이 동갑 사촌이랑 짝짝꿍 하더니만 미국 여행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나 때는 그런 거 상상도 못했다. 어린 여자들끼리 어디 제주도 가는 것도 아니고 미국? 그것도 줄을 옮겨 다니면서 여행을 하겠다고? 나 원참. 아니 여보, 얘 말하는 거 같이 좀 들어봐요. 이거 처형께서도 허락하신 거 정말 맞아? 아빠, 내가 안전하게 잘 다니겠다고 하잖아. 나 계획도 다 짰어. 시애틀 포틀랜드가 한 구역이고 LA랑 라스베가스가 한 구역이야. 이렇게 분리해서 다녀보려고 해. 아이고 머리야. 나는 진짜 모르겠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오케이. 허락한 거지 아빠? 아빠 고마워. 내가 모르겠다 했지 언제 허락한다 했어? 안 돼. 절대 안 돼. 비단 대범할 뿐만이 아니라
뻔뻔한 성격이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수험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돌아왔더니 제 누나가 캐리어에 오만 짐을 싸고 있는 광경을 보이니 얼마나 부러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아들은 딱히 부럽다고 하지 않았어요. 딸이 여행 일정을 들먹이며 설치는 것을 보고선 되레 고개를 가로저었죠. 이렇듯 남매 간의 성향이 갈렸습니다. 저의 아들은 늘 기특한 녀석이었어요. 무던하고 스터분했으며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또한 좋았습니다. 특별히 나서서 무얼 주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주변 친구들이 어울려 다니고 싶어하는 유형이 바로 제 아들이었죠. 지도 선생님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만 받아왔었고요. 성인이 되고 나서 제가 파악한 아들이 좋아하는 것은 게임과 음악이었습니다. 미루지 않고 군대를 빨리 다녀오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음악에 대한 갈망을 표출하였죠. TV에서 인기리에 방영을 하였던 오디션 프로그램의 영향이 지대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음악이라는 소재 아래서 일약 스타가 탄생하는 그림을 아들은 꽤나 동경하였어요. 어렸을 적부터 자주 들어왔음에도 커가면서 잊고 지내던 자기 부모가 김광석의 음악을 좋아하는 팬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한 뒤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기타를 진지하게 잡더군요. 저의 허락하에 아들은 레슨을 받으러 다니기 시작하였고 집사람은 내심 걱정이 많은 눈치였습니다. 잘 풀린다면야 다행이지만 괜한 길이 될까봐 이래저래 걱정이네. 일단은 하고 싶은 대로 두는 게 맞겠지? 저 나이에는 한창 시행착오 겪을 때니까. 아내의 마음속에서 걱정보다 앞선 건 아들을 향한 응원이었습니다. 저희 자식이라 그런지 몰라도 생김새 멀끔하니 얼굴이 아주 잘생겼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아들의 앞길이 풀리고 이어지게 될지 알 수 없으나 외모가 받쳐준다는 조건은 분명히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도전을 응원해주고 있었고 그때 딸은 일본에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쿄에서 아예 지내게 된 것이었죠. 그 바람에 저와 집사람도 일본을 다녀왔는데 깔끔하기는 하여도 아주 작은 공간에서 딸이 앞으로 생활할 것을 눈으로 보게 되니 속상하더군요. 딸은 일본 집들이 대체로 작다면서 말해주었으나 부모의 심정으로는 마음이 쉬이 놓여야 말이죠. 음악 한답시고 그러는데 어떻게든 성과가 났으면 좋겠네. 엄마 아빠가 걔 잘 좀 지켜봐줘. 서로 성격 안 맞는다면서 투닥거리긴 해도 남매는 남매인가 보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누나로서 저희 딸이 걱정 많이 했습니다. 딸도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자리를 잡았겠다. 이제 아들 쪽만 건사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음악 레슨을 받으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던 아들은 어느 날 제가 상상도 못 해봤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들이 아이돌 가수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남자 아이돌이라고는 제대로 아는 이름이 빅뱅 정도가 있었는데 그럼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냐고 무척 당혹감에 빠진 채로 반문했었네요. 아직 정확한 컨셉은 모르는 거고요. 일단 회사에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싶어요. 하다 보면 데뷔조가 꾸려질 테고 그러면 이제 제가 아이돌 그룹으로 연예인이 되겠죠. 아이돌 기획사랍시고 있는 회사에서 아들에게 소위 캐스팅이란 것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건 나이 어린 애들만 준비해서 데뷔하는 걸로 막연하게 생각이 되었는데 제 아들이 그런 것을 한다니까 솔직히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힌 심정이 앞섰죠. 집사람은 혹시 사기치는 회사는 아닌가 그것부터 걱정을 하였습니다.
직접 회사에 가서 제작사라는 사람도 만나보고 다방면으로 대화를 신중히 나눠보았습니다. 유명 가수의 매니저였던 사람이 주축이 되어 차린 회사였고, 저는 아무것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 없는 그곳의 이력이 못마땅했습니다만, 아들은 오히려 그곳이 신생 기획사이기 때문에 데뷔 초 한 팀에 무조건적인 사활을 걸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것이라며 기대를 하는 눈치였습니다. 기타 치고 노래하고 음악 공부를 하며 직업을 삼고 싶다더니 갑자기 웬 아이돌이냐며 머리 아파하던 집사람이 저보다 먼저 수락을 해주었습니다. 뭐든 간에 그렇게 의욕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해보라고 말입니다. 딸을 일본으로 보낸 직후였던 터라 아들에게도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욕을 불어넣어주고 밀어주고 싶은 게 저희 부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부모의 동의까지 얻어낸 아들은 기뻐 날뛰었고 제대로 아이들 준비에 주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 몇 달, 그러다 보니 1년이었습니다. 아이돌 그룹 데뷔는 깜깜무소식이었죠. 1년이 훌쩍 넘어가도록 긍정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자 아들은 나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받게 된 제의가 배우 노선으로는 어떠냐는 것이었다고 해요. 아주 작은 배역부터라도 만약 의지가 있다면 회사에서 오디션을 연결해 줄 수도 있으니 노선을 틀어보라는 제의였죠. 갑자기 이제는 배우? 연기자? 오랜만에 아들로부터 들려온 소식이 그것이었으니 저는 또 신중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근데 제가요, 춤 배우고 보컬 레슨 들을 때도 좋았지만 연기 수업 받을 때 재미를 느꼈어요. 솔직히 그동안 차라리 단역이라도 연기하면서 이쪽 커리어 쌓고 싶다. 진짜 하루하루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 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연기 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들은 연예계 종사자 쪽으로 진로를 정한 것 같았으니 지난 노력들과 보낸 세월이 아까워서라도 이제는 쉽사리 발을 빼고 손을 털고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꼭 아이돌이 아니더라도 괜찮다고 성공할 수 있다면 이제는 상관없다면서 씩 웃어 보였던 아들은 배우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 와선 그것을 저와 집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래, 네가 좋다면야. 사진 속 훤칠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저도 바람을 넣어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 도전해보려는 아들이 대견하기도 하였고요. 하지만 끝끝내 모든 것은 무산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계약 부분이 매끄럽지 않은 문제로 그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의 나이는 26이었습니다. 희망이란 불씨를 지펴가며 그간 몸을 담고 있었던 회사에서 나온 아들은 타고난 자네의 거무쭉쭉한 잿더미처럼 피로해 보였고 어두워 보였습니다. 저는 간절히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지내기를 기도했지만 완곡한 거절을 당하였어요. 부모와 같이 지내면 생활 패턴이 이제는 맞지 않는다고 아들은 원룸 자취를 고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기타를 직접 치면서 노래하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좋았어요. 분명 그랬었는데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되었던 건지. 아버지, 저 정말 주제넘는 말인 건 아는데 초심을 찾고 싶어요. 제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걸, 아직 열정을 간직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내고 싶어요. 지난 몇 년을 어떻게 단순한 문장 몇 줄로 설명할 수 있겠나요? 정말 많고 많은 고비의 순간들이 있었으며 저희 가족의 애는 수도 없이 끓었습니다. 그럼에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무던하게 도전대 앞에 서고자 하는 저의 장한 아들에게 차마
이제 그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로서 한 발짝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겠다는 조심스러운 응원을 해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일을 하는 동안 같은 한국인이라는 것에 유대감을 느낀 것을 계기로 남자친구를 사귀었던 딸은 연애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한국에 들어와서 했어요. 정말 아리따운 숙녀로 자란 딸의 모습이 새삼 눈으로 확인되면서 가슴 한켠이 찡하다 못해 싫은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태어났을 때, 걸음마 처음 뗐을 때, 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모든 성장 과정을 지켜봐온 자식이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 자기만의 둥지를 만들어 살아가겠다고 하니까 왠지 슬프고 서운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은 그 어느 때보다 기뻐야 할 경사였기에 저는 환한 미소를 내내 짓고 있었습니다. 도중에 울까봐 걱정된다던 집사람도 의연하게 시간을 보냈고요. 얼굴에 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던 유일한 사람은 아마 저의 아들뿐이었을 거예요. 딸이 부탁에 부탁을 거듭해서 아들은 그날 축가 타임의 가수가 되었습니다. 딸이 선곡한 팝송을 들고 나왔어요. 누구보다 멀쩡하게 잘난 저희 아들은 양가 집안에서 늘 주목받아온 아이였습니다. 음악한다는 얘기가 집안에서 퍼진 후로는 가장 근황의 화두에 오르는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저나 집사람이 어디 그런 데와 질문에 기죽을 군번들은 아니었기에 전혀 상관없었습니다만 장본인 아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친척들과 만나면 잘 어울렸던 아들이 내내 조용히 입만 다물고 있었습니다. 누나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해. 나도 100만 원씩 턱 내놓고 싶다 진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 무슨 소리야. 내 부탁 들어줘서 축가도 간지나게 해줬잖아. 그걸로 난 얼마나 고마운데. 야, 너 기죽지 마. 너 아직 젊어. 아니, 아직 어려. 결혼식이 끝나고 남매가 마주보고 하는 대화를 저도 무심하게 엿들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내내 하고 있었기에 딸의 결혼을 온전히 즐기고 축하해주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제 스스로가 미안하고 측은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이서 제법 애틋하게 다독이는 것을 보고 마음이 한결 나아졌죠. 딸은 일본으로 다시 떠나기 전 저와 아내에게 당부를 하였습니다. 자기 동생 너무 축 처져 다니지 않게 이끌어주되 방황하고 다니지 않도록 따끔하게 혼내주기도 해달라는 것이었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으르렁거리더니 다 커서는 이렇게 챙기려는 모습이 기특했고 세월이 흘렀음을 실감하며 감개무량했어요. 우리 걱정은 말고 타국에서 조심히 건강히 잘 지내라고 배웅을 해줬습니다. 그때가 성난 파도가 밀어닥치기 전에 마지막 고요함이었나 봅니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흘러갔고 아들의 아픈 청춘은 곪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아들을 집으로 데려왔어야 했어요. 그랬어야만 했다는 것을 당시에 알지 못했던 못난 아비는 자기 아들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내 집에도 좀 오고 그러지 임마. 이러다 귀한 아들내미 얼굴도 까먹게 만들겠어. 그러게요. 이번에는 잘 될 줄 알았는데 뭐라도 있을 줄 알았어요. 공연하고 나면. 그런데 길에서 제 노래 듣고 스쳐가는 사람 중에 다 한 명이라도 감명은 받았을까 모르겠어요. 점점 생각은 많아지는데 이상하게 또 생각은 하기 싫고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싶어요. 날씨도 너무 춥고 저 날 풀릴 때까지 좀 쉴까 봐요, 아버지. 저 그래도 되겠죠?
그럼 당연하지.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응?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사내 자식이 삐쩍 말라가지고 점점 그게 뭐야. 잘 좀 챙겨 먹어. 나가서 비싼 거 사 먹고 그래. 그게 다 기분 전환이고 살아가는 에너지인 거야. 네,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항상 죄송해요. 꼭 안 죄송한 아들 될게요. 아들이 머뭇거리는 투로 죄송하단 말을 입에 올리면 그것이 저의 가슴을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좀 더 당찬 반응을, 무언가 반전이 될 만한 대답을 안겨주었어야 했는데 늘 후회로 남습니다. 돌아보면 그때 아들은 우울의 바다에서 위태로이 헤엄을 치고 있었고 꼬르륵 잠겼다가 간신히 머리를 수면 위로 들고 가쁜 숨을 내쉬기를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보다 아들과 친밀하고 감정적으로 교류가 더하였던 집사람은 무언가를 감자하였나 봅니다. 아들에게 병원을 다니라고 그렇게 권하더군요. 정신과 상담 진료를 받는 게 좋겠다면서 아들이 너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완곡하게 설득을 하였습니다. 저는 아들이 되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까봐 우려가 되어서 그 의견에 함께 동참하지 않았었죠. 저희 집사람이 진심 어린 말에 고민을 거듭하던 아들이 병원에 가보겠다고 했고, 이왕이면 그것을 계기로 아들이 다시 밝은 세상으로 나와 햇살 아래 당당히 서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랬습니다. 아이들 그룹 준비하던 것이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를 반복했을 때부터 아들은 표정에 불안이 깃들어 있었고 벌써 오래된 현상이었죠. 그러나 어긋나 있던 것 위로 잔인한 균열이 더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아무런 신호도 없이, 그렇기에 아무런 대비함도 없이 집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날 하필이면 오래간만에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고 마음이 동하여 멀리 낚싯길을 떠난 참이었죠. 근처에서 볼일을 마치고 돌아온 집사람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댄 뒤에 계단을 올라가다가 쓰러졌습니다. 계단 위에서 중심을 잃었기에 타박상까지 얻고 쓰러진 집사람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던 같은 동 사는 주민에 의해 발견되어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연락을 받자마자 낚시를 철수하고 차를 몰아 병원으로 가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던 아들은 끔찍한 소식에 놀라서 큰 소리를 냈고 제가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저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도대체 엄마가 왜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야만 했을까요? 아무래도 아버지, 이거 아무래도 저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근심거리가 많으면 그렇게 된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은 저밖에 없어요. 다 제가 못난 놈이라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네 엄마가 지금 죽기라도 했어? 이 상황에서 네가 더 정신 차리고 정신 다 잡아야지. 이런 때에도 그딴 나약한 소리 해댈 거야? 몇 년째 지긋하게 빌빌대는 건지. 이참에 네 정신 개조나 해라. 네 앞길 똑바로 보고 살라고. 도대체 사람 구실은 언제 할 거야?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니? 가짜는 변명을 해보자면 저는 그 순간 온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집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어떻게 안 좋은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들의 그런 얘기까지 들으려니까 감정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한계점을 넘어버렸습니다. 정신 상태가 불안했던 아들에게는 저의 일갈은 어떤 기폭제가 되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끔 방아쇠를 당기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몰랐던 저는 아들에게 무지의 죄를 저지르고선 집사람에게 강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운이 나쁘게도, 아니 이것을 단지 운이라고 표현한다면 너무 가혹하게도 집사람은 후유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비 증세가 있었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지켜보는 이들의 속이 전부 타들어갔습니다. 딸은 아예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고려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저도 그렇고 장모님께서도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이미 이렇게 되어버린 상황, 여기에 있는 가족들끼리 서로 끌어안으며 해결해 나가는 게 맞다고 여겼으니까요. 한순간에 건강을 잃게 된 저의 가여운 집사람을 보살피며 저는 사력을 다하였으나 정작 집사람에게서 가장 반응을 이끌어낸 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만 보면 아내가 자동으로 미소를 지었고 손을 잡으려고 들었습니다. 엄마, 있잖아. 엄마 내가 미안해. 그리고 엄마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죠? 표현 못하고 살아온 불효자식이라서 너무 미안하다. 너무너무 말로 못할 만큼 다. 집사람의 손을 꾹 맞잡으며 여러 가지로 말을 걸어주던 아들은 어느 날 유독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제 눈앞에 보이는 그 모습 속 아들의 뒷모습이 너무 마르고 작아 보여서 저는 속상했죠. 좀 더 잘 먹이고 좀 더 잘 챙겨주고 좀 더 잘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악으로 성공 못하면 어떤가요? 취업 못하고 있으면 그게 뭐 어때서요? 건강하게 그저 무탈하게 있어주기만 하는 것으로도 감사하고 감동적인 게 가족이란 사실을 집사람의 일을 겪은 저는 가슴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취방 계약이 끝나는 대로 집에 들어와 살라고 아들에게 부탁 어린 말을 했고 늘 거절의 다른 표현인 생각해보겠다는 대답을 들려주었던 것과는 달리 아들이 그러겠다고 확신의 말을 해주었어요. 저는 그것이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딸이 타국에서 살림을 차려 살고 있는 상황에서 집사람이 아픈데 아들까지 밖에 나가 있는 것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밤늦게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생전 이 시간에 연락한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고 여기면서 전화를 받았더니 술을 한잔 했다면서 웃는 소리를 내더군요. 내년에는 저 그냥 평범하게 좀 살아볼까 해요. 아버지, 저도 직장 다니면서 매일 출퇴근하고 그렇게 지내려고요. 그래, 잘했다. 잘 생각했어. 부담 가지지 말고 시간에 쫓길 거 없어. 아버지, 저도 이제 30이에요. 네가? 벌써? 군대 간다고 머리 밀던 게 엊그제 같은데. 참나. 네, 그러니까요. 뭘 했다고 저의 20대가 지나가 버린 걸까요? 아버지, 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참 제 인생이. 아들은 치기를 빌려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들이 뱉어내는 모든 말에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힘들 때 저를 찾아와 전화를 걸어주었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더군요. 입이 풀리자 별별 이야기를 다 쏟아내던 아들은 음악 얘기도 먼저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근데 김광석 팬이라면서요? 왜 팬이에요? 비슷한 가수들 많잖아요. 왜냐고? 기타 치는 놈이 모르겠더냐? 김광석 노래들은 말이야. 기타 하나만 가지고도 다 연주할 수 있는 포크송이야. 세월도 안 타고 세대를 가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공감에 대한 얘기지. 와, 아버지 진짜 팬 맞으시네요. 아들은 웬일로 크게 웃어서 듣던 저도 좋았습니다. 일부러 제가 너스레를 떨면서 오버한트로 얘기한 것도 있었지만 그것이 먹혀들어 아들이 조금이나마 신이 난 것 같으니 좋았죠. 잠깐만 기다리라더니
말이 없던 아들은 잠시 후 핸드폰 너머로 기타 선율을 들려주었습니다. 하고 몸을 가다듬은 아들이 살살 기타를 치며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작게 노래하냐고 나이 든 아비는 배려 안 해주는 거냐고 물었더니 방에 방음벽을 해놨어도 늦은 밤 시간이라서 조심스럽다며 웃더군요. 아들이 그 밤에 저에게 불러주었던 곡은 다름 아닌 김광석의 30쯤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들로부터 들은 마지막 노래이기도 했고 마지막 통화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기도 했죠. 아들은 29의 나이에 생을 스스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제가 겪어본 겨울 중 가장 추운 겨울이었어요. 가장 슬픈 연말이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얼굴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을 때 저는 아들이 남긴 생의 마지막 글자들을 곱씹으며 제 가슴을 치고 또 치고 원통함에 빠져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지독한 비통에 빠졌음은 물론이고 아들의 친구들과 여타 지인들조차 충격에 휩싸여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럴 놈이 아닌데 가끔 우울해 보이긴 했어도 세상을 등질 인물은 절대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냐며 정신이 나간 채로 서로에게들 물어댔으니 모두가 전혀 아들의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설마 저의 인생이 자식을 앞세우는 종류의 그런 처절한 삶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영면에 든 이후 저에게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딜 봐도 어딜 가도 온통 괴물밭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역겨운 것 투성이었습니다. 내가 활동하고 심장이 팔딱 뛴다고 해서 이것을 살아있다고 정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었던 나날입니다. 저의 모든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죽지 못해 얄팍한 숨을 내쉬며 지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아들을 원치 않게 떠나보내고선 그 후로 완전히 정신을 놔버렸어요. 끝끝내는 다시 원래의 모습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몇 달 후에 장모님과 처형의 의견까지 더해져 집사람은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지난달 동안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던 수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꿈이야. 그치? 그런데 두 분 가시면 안 돼요. 안 돼. 진짜로 안 돼요. 걔도 원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 두 분 다 힘드시더라도 제발 버텨줘요. 내가 부탁할게. 그리고 저희 부부마저 극단적인 선택을 내릴까봐 딸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동생의 죽음으로 슬픔과 죄책감에 괴로운데 부모님마저 가버린다면 절대 자신도 못 버틸 거라면서 딸은 저희 앞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머릿속에 담으면서 저는 삶의 끝자락 부분을 간신히 움켜쥔 채 살아가게 되었죠. 아들이 존재하지 않은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한낱 생명은 그저 먼지가 되어 흩어져 버리면 그만이라는 듯이 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활개를 치고 잠잠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저는 초기 예상과는 달리 집사람을 보러 제 마음대로 요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이토록 오래 갈 줄은 몰랐고 집사람이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이토록 서로 단절될 줄은 더욱 몰랐습니다. 인력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 저는 우울해졌죠. 전 세계적인 비상상태였기 때문에 일본에 사는 딸도 항상 걱정이 되었고요. 물론 딸은 역으로 제 쪽을 걱정하였기에 늘 연락을 자주 이어갔습니다. 집안의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어떻게 될까봐, 잘못될까 봐서 전전긍긍인 것이 보였습니다.
우울함의 정도가 깊을 때면 저는 그 걱정들을 감시라 여기며 분노하였죠. 그게 쉽게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내 아들, 우리 귀한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시도 때도 없이 널뛰는 감정을 그 애가 어떻게 통제하고 제압할 수 있었겠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본인이 아니라면 절대 알 수 없었던 내면의 깊은 우울감. 그것은 세월을 따라 고인물이 되고 강이 되고 또 바다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끝끝내는 넘실거리는 파도에 휩쓸려 잠겨버린 아들을 마음 깊이 추모하였습니다. 저는 저를 걱정하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살기 위해서 무언가 활동을 하고자 했습니다. 저의 손끝에 걸린 것은 기타였어요. 망설임 뒤에 손으로 잡아챈 기타였으나 저의 솜씨는 어설프기 짝이 없었죠. 볼품없이 굳어버린 손. 그럼에도 기타를 쳐봤습니다. 노래를 하는 것에는 원래부터 재주가 부족하였기에 미련은 없었죠. 슬쩍 기타를 쳐보니 그런대로 기분이 괜찮았습니다. 기타를 잡고 있으면 잘생긴 얼굴이 10배로 더 잘생겨 보였던 아들의 생각이 진하게 나더군요. 저는 기타와 함께 현관문을 넘어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동네의 한적한 공원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 기타를 원없이 시끄럽게 소리내며 칠 수 있었어요. 손을 튕기며 허접한 가창까지 뽐낸다면 시간이 흐르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머릿속의 멜로디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아 한참을 헤매다가 곡을 혼자 마음대로 편곡하면서 부르고 쳐댔다가 그러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기 일쑤였고 하루며 이틀은 금방 없어졌죠. 잠시 기타를 쉬어갈 때면 가만히 앉아서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 구경을 하였습니다.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굳은 눈빛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 뿐인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들에게 세상 근황도 전해주었어요. 네가 떠나고 세상이 이렇게나 변했다. 보고 있냐? 그러고 보니까 너 고등학교 때인가 학교 다닐 적에 마스크를 그렇게 쓰고 다녔는데 그때는 폼이었지? 교복에 마스크 쓴 모습이 그때는 웃기기도 했는데 말이야. 너 지금 있었으면 이 녀석아 마스크 아주 착실하게 잘 쓰고 다녔을 거다. 무슨 말이라도 아들에게 이렇게 하고 나면 이상하게 속이 홀가분해지는 듯 했어요. 그 맛에 제멋대로 아들을 향해 인사말을 자주 남겼죠. 스스로를 음악이나 즐기는 한량으로 규정짓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내기를 얼마였는지 어느 날 꿈자리가 뒤숭숭하여 약간의 식은땀을 흘린 채 기상하였습니다. 며칠째 그랬어요. 꿈의 내용은 꼭 깨고 나면 증발하여 오리무중이었는데 꿈이 쉽지 않았는지 늘 끙끙 앓으며 무엇을 고뇌하다가 하도 힘이 드니까 아예 꿈에서 깨어난다는 선택지를 제가 골랐습니다. 그러면 기상을 하는 것이었죠. 머리에 안개가 낀 듯 기분이 들어서 저는 속으로 치매가 오려나 싶었습니다. 무서운 짐작으로 쓴웃음이 났었네요. 아, 만약 치매가 온다면 괴로운 기억들부터 먼저 잊을 수 있으니 꼭 나쁜 것만은 아니겠다는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했기 때문에 그날 처음 목도리를 개시하고서는 기타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저의 지정석이 된 공원에 자리하여 잔뜩 시리지만 움직이는데 망설임 없는 손가락 끝을 튕겼죠.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텅 빈 방문을 닫은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내 텅 빈 방 안에 가득한데
이렇게 홀로 누워 천장을 보니 눈앞에 글썽이는 너의 모습, 잊으려 돌아 누운 내 눈가에 말없이 흐르는 이슬 방울들. 제가 그날 오후에 공원에서 집중적으로 부른 곡은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였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완곡을 해낸 제가 해가 기우는 것을 확인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유일한 동행인 기타와 함께 다시 집으로 가는 길을 걸으려는데 저기 잠깐만요. 죄송한데 잠깐만요. 저를 뒤에서 잡아채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젊은 아가씨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울문슬의 아가씨를 바라보다가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이 아가씨를 처음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몇 차례였는지는 몰라도 몇 번 저를 지켜보고 서 있는 것을 제가 힐끗 눈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기타 치는 음치 노인네를 못마땅해 하는 동네 주민이려나. 저는 막연히 그런 짐작을 품었어요. 그런데 저는 다음 순간 깜짝 놀라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가씨가 입에 담은 것은 제 아들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만났던 여자친구인데요. 아버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만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 혹시 이 주변에 살아요? 아니요, 저 일부러 뵈려고 찾아왔어요. 혹시 제가 따로 인사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대구로 찾아가는 거 안 된다고 하시면 어디 뭐 카페나 식당에서라도. 진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아들과 관련된 건가요? 제가 조심스레 던진 물음에 아가씨가 입술을 꽉 깨물더니 고개를 2번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의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게 제 스스로에게 느껴졌습니다. 요즘은 노인네 혼자 기거하는 곳이라 누추하기 짝이 없지만 온다고 하면 열심히 치우고 대접을 해줄게요. 연락할 전화번호부터 알려주겠습니다. 따분하고 무료하고 조용한 저의 일상이었던지라 이 정도의 일에도 큰 울림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집에 없을 때 아들과 함께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다고 말을 하는 아가씨는 딱 제 아들 또래로 보였습니다. 번호를 알려준 뒤 주소를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문 약속을 잡아서 사흘 뒤 저희 집으로 그 아가씨가 방문하였어요. 문을 열어준 저는 아가씨가 품에 안은 아이를 보고선 경악을 하였습니다. 웬 상상하지도 못한 아이란 말인가요? 저의 직감이 예사롭지 않은 울림으로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고개를 꾸벅하고선 조심스런 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온 아가씨는 아이를 거실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아이가 내려놓으니까는 혼자 서 있는데 저도 모르게 그 모습을 신기한 눈빛으로 보게 되었어요. 아이가 몇 살인가요? 이제 16개월 됐어요. 제가 너무나도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혀서 아가씨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차마 커피물을 끓여놓은 부엌으로 안내하지도 못한 채 그러고 있으니까 아가씨의 눈에 서서히 눈물이 고이는 게 보이는 겁니다. 오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임신했다고, 아이가 생겼다고 그렇게 알려주려고 했어요. 다음 이어지는 말에 저는 하마터면 다리가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하였습니다. 아이를 본 순간 직감이 들기는 하였으나 확인 사살을 받으니 더 놀라움이 찾아왔어요. 저희가 1년 좀 넘게 만나고 있었고요. 임신하고 뭐 그럴 상황이, 축복받고 행복해하고 그럴 상황이 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임신하니까 걱정도 됐지만 신기하고 좋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얘기해 줄 거 있다고 제가 오빠랑 크리스마스에 만나면 이거 얘기해 주려고 했었는데 그랬는데 오빠가 그때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 그 사실을 일찍 밝혔다면 오빠가 떠나지 않았을지 그게 후회가 될 뿐이에요. 볼에 타고 흐르는 눈물을 계속 손으로 닦아내면서 아가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울음이 터져나오자 양손으로 입가를 틀어막고 아가씨가 울었습니다. 저도 속으로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 겨울, 아들이 떠났던 그날에 미칠 것 같은 고통과 상실감을 느낀 사람이 여기 또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수많은 고민 끝에 혼자 멋대로 낳아버린 생명이라서 계속 혼자만 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용기 내서 찾아오게 되었어요. 저는 아이 앞에 무릎을 접고 앉았습니다. 옷을 보니 남자아이가 분명한데 예쁘장한 얼굴이 꼭 여자아이 같았습니다. 아가씨는 가로로 긴 얇은 눈매였으나 이 아이는 눈망울이 크고 구슬 같은 것이 꼭 우리 아들, 떠난 제 아들을 닮았네요. 아들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짙은 쌍꺼풀, 유난히 커다란 눈동자는 제 아들의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안아봐도 될까요? 조심스러운 물음에 아가씨가 울면서 고개를 여러 번 끄덕여 주었습니다. 저는 큰 눈을 꿈뻑거리는 아이를 제 품에 안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처음에는 놀란 눈치였으나 자기 엄마가 바로 앞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얌전한 표정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마저 제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아장아장 걷던 시절에 꼭 이랬었거든요. 온통 왈가닥이었던 제 누나랑은 다르게 주변 상황을 눈으로 익히며 차분하게 굴었던 게 아들의 어릴 적 모습이었습니다. 부모 힘들지 않게 하는 천사 같은 아이가 바로 제 아들이었어요. 세상에, 너무나 착했기에 세상의 냉정함을 힘들어한 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제 아들. 저는 불가항력적으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이를 가운데 두고 아가씨와 손을 꼭 잡은 채 둘 다 한참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부엌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서는 많은 대화를 이어갔어요. 아가씨는 아들이 배우 프로필 사진 찍었던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을 계기로 인연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진을 우연히 본 아가씨가 인터넷을 통해 아들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자 아가씨가 위로를 건네면서 점차 사귀는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는군요. 그 시절에 찍은 사진들을 저에게 보여주었는데 핸드폰 화면에 처음 보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아들을 보자 마음이 찡했습니다. 아가씨는 집에 불화가 심했고 부모님의 이혼 문제에 얽혀서 혼자 나와 산 지 오래라고 했어요. 아기 첫돌 맞았을 때 서서히 결심을 했어요. 저는 이제 취직을 해볼까 해요. 워킹맘 하려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도움을 요청할 거고요. 저희 가족들이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 아이 아버님께서 혹시 계속 못 보게 되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 집에 연락하기 전에 여기를 먼저 오고 싶었던 거예요. 늦게 와서 죄송해요. 아가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정사가 꽤나 복잡했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아가씨는 출산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들 장례식 때 저희 식구들을 봤음에도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용히 혼자 해결하려는 속셈이었죠. 그러나 뱃속의 생명을 차마 저버리지 못한 아가씨는 그렇게 망설이다가 점점 배가 불러오는 바람에 더욱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그대로 아이를 낳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초연한 얼굴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아가씨가 참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슬픔과 고난으로 얼룩진 청춘의 그늘을 제 아들에게서도 똑같이 본 바가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듯 싶습니다. 미혼모가 된 사실 때문에 출산 당시 돈만 지원받고 집안에서 사실상 절연을 당했다는 아가씨는 이제 시간이 좀 흘렀으니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집에 아이 돌봐달란 부탁을 하는 대신 열심히 돈 버는 것으로 보답할 계획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저희 집안에게는 전혀 바라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괜찮겠어요? 제 선택이었고 제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 생각해요. 아들보다 2살 어린 나이라는 아가씨는 옛날에 아이돌이 되는 꿈을 가지고 준비한 적이 있었다네요. 이런 외모라면 그럴만도 했구나 싶을 만큼 어여쁜 얼굴이었어요. 아직 젊디 젊은 나이, 아직 청춘이었습니다. 아가씨가 아이와 함께 인사를 남기고 떠난 뒤로 저의 머리는 복잡하였습니다. 생각은 많은데 가슴이 명쾌하단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저는 어떤 결심을 내린 뒤였어요. 먼저 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공유하고 저의 결심까지 전해주었습니다. 긴긴 통화에서 저희는 또 눈물바람이었죠. 그 아이, 제 손자, 제 아들이 남긴 핏줄, 제가 키우고 싶어요. 부디 그럴 수 있게 해주겠어요? 네? 저는 아가씨에게 연락하여 간절한 말을 전하였습니다. 놀라움과 망설임이 뒤섞인 채로 아가씨는 결단을 내리기 힘들어했어요. 새 출발, 새로운 일상을 맞이해서 다른 인생을 사세요.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아직 많은 나이잖아요. 저는 아이를 돌봐줄 가족들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니 제 손자 부족함 없이 키우겠습니다. 책임감 강한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이, 그 엄마의 노력이 바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멋진 아이로 자라나게 할게요. 그러니 맡겨주세요. 아가씨는 서럽게 울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거듭하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 쪽이었죠. 아이를 낳아줘서, 저에게 보여줘서, 저희 집안에서 키울 수 있게 해줘서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 아기를 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놀라우시죠? 하지만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존재가 또 이렇게 다가와 주었네요. 환한 햇살 같은 아이로, 행복한 아이로 그렇게 키우렵니다.